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가상자산 연구에 대한 행정명령을 했다는 건데 이 가상자산이 뭔지 연구해라. 아, 그 명령? 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호재다 악재다 뭐 그래갖고 코인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맞아요. 하고 막 그랬는데 이게 뭐 가상자산 제도화가 좀 약간 묘한 측면이 있어요. 항상 보면 이게 제도화를 시킨다는 거는 규제를 적용한다는 얘기잖아요.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규제를 하겠다는 건데 호재라고 인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이게 이게 지금은 제도권 밖에서 네.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건데 공식적으로 이게 돈으로 인정을 받는 거다라고 해서 또 이게 좋아하기도 하고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이게 제도화라는 게 왜 되게 어렵냐면은 제가 이번에 책 하나 썼거든요. 네네.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기획재정부 차관하셨던 김영범 차관님하고 같이 쓴 책인데 그것도 내용은 다음 주에 녹화를 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가상자산 관련한 정책을 만든 배경 설명이 좀 나오는데 거기에 그 일본 차관이랑 같이 만나서 했던 얘기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 전 세계에서 거의 제일 먼저 그 제도화를 했던 나라거든요. 근데 거기가 왜 그때 뭐 제도화를 시켰냐 네. 그랬더니 그 당시에 2014년에 마운트곡 해킹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그때 일본에서 전 세계 시장 코인 거래량의 70%가 일본에서 이루어졌어요. 진짜 많이 이루어졌어. 그리고 거기에서 마운트곡스가 85만 개의 비트코인이 도난당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거 되게 아이러니한 건 뭐였냐면 이렇게 파산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남은 비트코인 가격이 되게 많이 올라가지고 야 청산 가치보다 유지 가치가 더 높은 것 같아. 그래갖고 이제 좀 결국 살아남긴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85만 개 비트코인이 도난을 당하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 거의 등 떠밀다시피 이제 그거를 제도화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너무 큰 사건이 났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딴 방법이 없으니까 지급 결제 규제를 하는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신용카드, 현금, 뭐 직불카드 이렇게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 리스트에다 가상자산을 집어넣는 거예요. 규제를 해야 되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게 아예 규제를 안 받던 애들인데 지급 결제 쪽으로 규제를 넣었죠. 지급 결제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 거기다 이름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네네. 그래갖고 이제 규제를 하게 된 거죠. 네. 근데 그 차관 얘기가 딱 그랬더니 드디어 우리가 지급 결제 수단으로 나라에서 공식 인정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막 어마어마하게 또 이게 펌핑을 하더라는 거예요. 업자들이 그거 가지고 홍보를 막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그 중국 한중일 그 차관들끼리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제도화 그거 함부로 하지 마라. 이런 꼴 난다. 규제를 하려고 들여놓은 건데 업자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막 오히려 더 과열되는 양상을 좀 보이더라. 뭐 이런 사례를 좀 있었대요. 재밌다. 예. 그래갖고 이게 가상자산은 제가 보기했을 때 약간 좀 뜨거운 감자 같은 느낌이에요. 네네. 이게 감자가 맛있으니까 이렇게 버리진 못해. 네. 근데 뜨거워서 들고 있지도 못해. 네. 그러니까 뭐 계속 이렇게 하는데 이걸 버린 나라도 있죠. 중국. 그렇죠. 에라이씨 안 해 이거 안 먹어 이씨. 그래갖고 국민이 돈이 많아지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 CBDC를 하려 그래요. 그쵸. 그러니까 나라에서 디지털 화폐를 직접 발행을 할 거니까 민간에서 하지 마라 이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이게 그 체계적으로 제도화를 되게 오래됐잖아요. 이게 네. 벌써 가상자산 나온 지가 벌써 몇 년이야? 10년이 훨씬 10년 넘었는데. 넘었죠. 저 2009년, 8년 이때 나왔으니까. 9년.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그걸 제도화를 한 거는 저 부분이에요. 가상자산이라는 것은 아예 제도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상자산이라는 그 동네 애들은 알아서 놀아라. 이게 우리나라의 제도예요. 운동장을 만들어준 거죠. 다만 이 운동장 밖으로 나올라 그러면 그러니까 원화랑 거래되는 영역을 잡은 거예요. 그게 이제 FATF 그 자금 세탁 방지 규정에 따라서 그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실명 확인을 할 수 있는 네네. 제도만.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니네가 불공정 거래를 하든 사기를 치든 뭘 하든 뭐 이게 알아서 그냥 해라. 이건 우리가 손 안 되겠다. 다만 이게 원화로 바꾸는 과정에서는 실명 관리 제도를 만든 건데 이게 그 전 세계적으로 거의 제일 처음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게 가상자산 제도가 없다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그 실명 확인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것도 이 얘기도 그 책에 나오는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좀 이렇게
뭐 선진 사례를 본다 뭐 그래가지고 이제 네. 미국이나 이런데 SEC 이런데 방문 가잖아요. 네. 그러면 거의 뭐 아주 한 번 만나주시면 안 돼, 막 이러고 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거기 그 제도를 만들고서 저희가 좀 선진 사례를 좀 보러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오 웰컴 코리아. 니네가 제일 선진이야. 니네가 와서 좀 얘기 좀 해줘. 야, 이거 좀 뭔지 좀 얘기 좀 해줘. 막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뭐 휴가 갔던 사람도 야 한국 애들 온대 그러니까 휴가 복귀해 갖고 진짜요? 그 제도를 좀 보려고 막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그 제도를 하는 게 되게 어려운 거다라는 건데 여기서 그 미국이 공식적으로 보고서를 만든다는 건 정말 가상자산계의 그 어마어마한 그쵸.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근데 되게 신기하게 가상 자산이란 말 자체가 되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자산이라는 건 가치가 있고 그 가치를 담보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라는 건데 왜냐하면 예를 들어 우리 부동산이면 여기 건물이 있잖아요. 땅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뭐 유가증권이라고 하면 그 회사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가상 자산은 가상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쵸. 없는 거에 그냥 자산이란 이름이 붙은 거죠. 그럼 그게 실제로 가치가 있나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고 두 번째 왜 조금 이상하냐면 미국 그러니까 바이든이 행정명령을 하는 거는 디지털 달러를 만들어 보는 거에 대한 그거의 예비적인 성격이 좀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비트코인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뭐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여기에 뭐 블록체인 기술이 이용한다. 뭐 여기 양자를 이용한다. 뭐 여러 가지를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디지털 달러는 달러라는 거에 대한 달러로 교환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1대1 등가로. 그러면 디지털 달러는 우리가 지금 카카오뱅크나 이런 데서 바로 이렇게 돈 보내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디지털 달러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보안에 힘을 쓰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건데 비트코인을 그러면 담보해주는 가치는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가치가 있지? 기술의 가치? 근데 왜 이렇게 많지? 그 기술 너무 흔한가? 쓸모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에 대해서 공식적인 보고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미국에서 이제 처음으로 하겠다는 거고 최소 180일 이내라고 하니까 한 6개월 정도 후면 그 보고서 나온다는 거지. 근데 이게 사실 미국은 그 정부 차원에서의 가상자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적극적이진 아니었어. 오히려 되게 보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가상 디지털 달러라는 게 과연 달러 패권을 위협할 것이냐. 그 달러 패권이라는 건 이번에 스위프트 사례에서 보면 알겠지만 진짜 달러 그 결제망을 배제시키는 것만으로 거의 나라 경제를 부도를 그렇죠. 시킬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됐잖아요. 그리고 러시아는 분명히 자국 통화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루블화는 있어. 내가 찍어서 있어. 근데 내가 달러가 없다고 나라가 망해야 되는 거 되게 좀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근데 그래서 그 중국이나 이런 데는 그 달러의 패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CBDC 같은 걸 하려고 그쵸, 하고 네. 그런 상황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야 내가 이게 달러 패권을 위협하기 위해서 CBDC 만드는 나라들이 있는데 내가 이거를 디지털 달러를 만드는 게 맞을까? 아닐까? 이 부분이 조금 이게 애매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CBDC 만드는 나라가 한 16개국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미국은 굉장히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가 오히려 기축통화니까. 네네. 근데 오히려 이번에 그 방식으로 얘기가 나온 게 이제 이유 뭐 그 이유가 좀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와 이게 뭐 지금 얘기대로 그 달러를 디지털 통화로 만들 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라는 거는 그냥 기존에 있는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얘네하고 상관은 없는 문제예요. 그렇죠. 오히려 디지털 달러가 생기면은 그 블록체인 기반의 화폐가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장점들을 디지털 통화할 수 있잖아요. 심지어 국가라는 공신력까지 있고. 네네. 그러면은 뭐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코인들 이렇게 다 퇴출시켜 버리는 그렇죠. 그런 네. 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뭐가 됐든 이게 진짜 그 미국이란 나라에서 처음으로 이걸 연구를 하게 된다는 게 나는 되게 용기 있는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게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화 연구를 좀 공론화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대선 시국과 맞닿아지다 보니까 가상자산에 대한 그 정책 논의라든지 뭐 얘기가 그냥 다 펌핑해 주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냥 뭐 이걸 어떻게
그 하면은 그 이거를 거래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표를 줄 거야. 네네. 거의 이거에만 포커싱이 돼서 공약들도 다 그런 식이야. 뭐 세금 나중에 밀어주고 뺀 이런 건데 이게 그 이제는 선거가 끝났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으니까 이거를 그렇게 그냥 투기를 좀 더 방치하고 과열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이게 제도화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도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 싶은 거예요. 일단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이나 코인의 활용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긍정적인 편이에요. 염현석 기자하고 좀 다를 수도 있어 생각이. 근데 난 두 가지가 영 마음에 안 드는 건데 하나는 그 블록체인 사업자들이 이게 그 진짜 신의성실하게 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느냐. 그 진짜 자기네가 백서에 써서 그 코인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거를 이제 신의성실하게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네거티브예요. 걔네들이 그냥 코인 팔고 끝났는데 이거 또 팔아먹을 거 아니면은 그 서비스를 정말 적극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 유인은 없거든요. 근데 그냥 튀어버리면은 사기꾼이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튀진 않고 유지를 하고 있지만 정말 그 코인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서비스 업자를 별로 못 봤어요. 저는 거기 뭐 코인 같은 거 눌러보면 이 코인은 어디 어디에 쓰입니다. 어디 어디 해서 뭐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쓰여 있잖아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아무리 내가 쓰는 플랫폼에서는 그런 얘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게 어디에 쓰이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 저는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낫다고 봐요. 왜냐하면 게임에서라도 쓰잖아. 물론 그 코인 가격이 너무 비싸서 코인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현금으로 그 코인을 사서 게임에 활용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종종 얘기하는데 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블록체인 서비스가 망가진다니까요. 왜냐하면 코인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코인을 산 건데 그 코인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나는 서비스 이용 비용이 확 올라가는 게 된다고. 근데 사람들은 왜 코인이 올라가길 바라냐? 활용이 아니고 코인을 팔기 위해서 그런 게 상충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자기가 정말 제대로 된 그 블록체인 서비스를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코인 가격이 떨어져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용이 훨씬 낮아지는.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누구야? 부테린? 이더리움 만든 네네. 사람. 이더리움 만든 사람이 그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아 이더리움 가격 너무 비싸. 이더가 너무 비싸가지고 사람들이 가스비를 너무 많이 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더리움 서비스를 좀 하기가 너무 비싸진다. 그쵸. 이게 이제 부테린의 불만인 거예요. 사용되는 곳이 있어요. 아 이더리움은 사용이 많이 되죠. NFT 같은 거 만들 때 사용하거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하나 싫은 게 그 부분이 좀 걸리는 거고.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거고. 또 하나는 거래에 있어서의 투명성이 너무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소에 거기서 진짜 그 장부를 제대로 쓰고 있는 건지 안 쓰고 있는 건지 그런 거를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어. 그리고 이 코인을 발행한 사람이 갖다 그냥 막 다 팔아버려도 이거를 뭐 내가 뭐 어떻게 뭐 알 수는 있겠지. 얘가 팔았구나 알 수는 있는데 그러면 팔지 마라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기업이 대주주가 주식 팔면 공시라도 해야 되잖아. 네. 이건 안 해도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공시를 하든지 안 하든지 걔가 파는 거를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공시한다고 없어. 해서 막을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알고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코인을 사고 파는 게 뭐 자기 책임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아예 그 불공정 거래 사기에 노출된 것까지 무방비로 두는 것이 투자자 책임 원칙이냐? 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이게 그래도 판 정도는 만들어 놓고 투자자 보호를 하는 거지. 이게 투자자 자기 책임이라고 해서 그냥 그 걔네가 사기 치는 것까지 그냥 사기 피해 당하는 것까지를 그냥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거는 전 책임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코인, 그러니까 블록체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그냥 블록체인, 그러니까 코인이 보면 항상 드는 생각이 시티폰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시티폰이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히 핫했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때 이제 핸드폰이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상용화되기 전, 그리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전화기는 무선 전화기가 한 개였어요. 근데 시티폰은 들고 다니면서 공중전화가 있으면 어디서든지 전화를 할 수가 있었어요. 옆에 남들은 기다려서 돈 넣고 해야 되는데 나는 옆에서 멋있게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블록체인이 이렇게 주목받는 거는 지금같이 이렇게 막 우리 정보도 많이 새고 이러는데 굉장히 보안이 강하고
굉장히 빠르게 정보를 교환할 수 있고 안전하게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로 꼽히잖아요. 근데 과연 이런 게 블록체인보다 해서 끝날 것인가? 이게 과연 궁극의 무기인 것인가? 해킹이 아예 안 되는 것인가? 뭐 그런 것도 있는 거고. 뭐 예전에 양자 컴퓨터 하는 사람 잠깐 만나본 적이 있는데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 양자 컴퓨터가 앞으로 성능이 한 3-4배 정도가 좋아지면 그냥 바로 해킹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시점을 언제 정도로 보냐? 얼마 안 남았을걸요? 이러는 거예요. 뭐 한 10년 안에? 그보다 빠를 수도 있을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블록체인이라는 그런 기술에 대한 환상이 시티폰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시티폰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획기적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나왔을 때 저 대학교 딱 고등학교 때 대학교 넘어갈 때 너무 시티폰이 사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바로 핸드폰이 나와서 핸드폰을 사긴 했는데 약간 그런 게 약간 저는 계속 오버랩이 돼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약간 뭐 부정적으로 너무 보는 걸 수도 있고 음모론적으로도 볼 수도 있고 너무 한쪽 얘기만 많이 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근데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에서 본다고 하면 뭐 그런 시각으로 보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것 때문에 뭐 그러니까 저는 그 문제는 뭐 되게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그 다양한 의견 자체를 공론화시켜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단계냐면은 여기서 그 코인 팔아가지고 돈 버는 사업자들이 돈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하는 얘기만 나와. 그러니까 이게 학자들이 되건 아니면 뭐 누가 됐던 그래도 되는 쪽으로 얘기를 하면서 계속 그거를 뭐 미래 기술이다 뭐다 이게 막 얘기를 막 하는데 이게 제도화를 시켜려다 보면은 이게 규제를 해야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 하면 욕 먹는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선거철이었으니까 그런 얘기 절대 안 하는 거지. 이게 그 진짜 가격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안 하게 되는 건데 이거는 이런 문제는 공공에서 나서지 않으면은 이거를 반대편에서 그걸 막는 사람들은 인센티브가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쪽에 돈 버는 사람들은 코인도 팔고 거래소에서 수수료 띄고 해서 이 돈 벌어야 되니까 그거를 할 수 있는 하겠다는 건 알겠는데 투자자 보호의 원칙이라든지 아니면 가상자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걸 상장 심사는 어떻게 할 것이며 불공정 거래는 어떻게 잡을 것이며 이런 얘기는 공공이 아니고선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공공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였냐? 그거를 하고 있는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은 그 얘기를 꺼내는 순간 자기가 떨어질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좀 그 대통령이 당선이 됐으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가 되게 어려운 과제긴 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규제한다 그랬더니 와 드디어 제도합니다 여러분. 이래서 막 올라버리기도 하고 이거 완전 아사리판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뜨거운 감자를 이제는 잡고 그 선출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제도적으로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이며 여기까지는 어떻게 그 사업자에게 의무는 어떻게 줄 것인지에 대한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정책 논의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 기자 얘기가 맞다 틀리다 그 얘기가 그렇죠. 아니라 이런 얘기까지 다 얹어서 그렇죠. 진짜 좀 위험 부담을 정무적 위험 부담 이게 시장 사이즈가 너무 커져가지고 이게 굉장히 그 이해관계자가 복잡해졌어요. 근데 어쨌든 미국에서도 저거를 한 180일 한번 12월 중간 선거 때쯤 나올 것 같은데 그럼 우리도 이제 준비 충분히 해놨다가 미국의 어떤 그 보고서들을 또 참고하고 그럼 글로벌 스탠다드가 어떻게 가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가상자산 관련한 제도화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제 선거철 끝났으니까 좀 용기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